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민법, 우리 법무사 2차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1차, 2차 공이 있죠. 그리고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무지무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우리 모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음에 법무사 되시도 그렇죠. 다 민법하다 죽는다. 비석에 그죠? 묘지 비석에 항상 쓸 때 우리는 민법하다 다 죽은 사람들이야. 진짜 민법하다 죽는다. 이런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민법 모든 이제 법의 이제 뿌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잘하고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자면 이런 말 하냐면 사실 여러분 2차 시험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치기 전전날부터 그리고 시험 치고 나고 발표할 때부터 뭐다? 민법이야. 그러니까 민법만 잘 나오면 합격하는데 이겁니다. 우리 대다수의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그런 말 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법이 채점에서 굉장히 짭니다. 이걸 아셔야 돼. 민법이 짜요. 우리 1차 같은 경우는 찍기잖아요. 1차 시험은 찍기기 때문에 선택형 찍기기 때문에 뭐 이거 뻔합니다. 내가 개수를 찍은 거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40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0문제다. 35개다. 난 39개다. 나는 뭐 이렇게 나와. 나와. 근데 2차는 쓰는 거잖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 행정처가 채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짭니다. 진짜 그래. 그러니까 법무사는 당연히 민법하고 뭐 부등법은 잘해야지. 그래서 생각보다 짜요.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주 잘 썼다 생각하죠. 아주 잘 썼는데 그게 배점이 만약에 뭐 20점짜리 납시다. 아주 잘 썼어. 너무 뿌듯해. 나는 18점, 아니 19점도 나오겠는데 천만에 만만해. 천만에 만만해. 13, 4점이야. 13, 4점이야. 예, 실제 그래. 그 굉장히 점수가 박합니다. 그 나쁘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짜. 그래서 생각보다 민법은 점수가 안 나오고 그 대신 반대로 뭐 민사소송이다 뭐 다른 과목 있죠. 이런 건 또 점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샘플을 보면 다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민법은 안 나온다. 그 말은 뭐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모른다가 아니야. 예, 그만큼 있잖아요. 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2차 민법은 기본적으로 답안지 쓰는 건데, 자, 쓰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다? 1차 객관식 지문이잖아요. 그럼 1차의 객관식 지문을 보면은 다음 중 뭐 채권자 시소권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질문이 만약에 다음 중 그죠 상계 항변의 상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지문 5개죠. 그리고 그 지문 5개 중에 몇 개가 뭐다? 그렇죠. 바로 2차 시험에서는 논점이 되는 거야. 논점. 아시겠습니까? 논점을 잡는 거예요. 논점을 잡는 거. 그러면 설문을 딱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게 문제가 되더라. 어떠한 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판례.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답안 작성이 이런 거예요. 답안 작성이. 자, 1번. 자, 우리가 결론을 써요. 우리 법무사 시험은. 그리고 이제 결론을 쓴다. 한 줄 또는 한 줄 반 딱 쓴다. 그 다음 2번. 이유죠. 또는 논거.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결론과 이유를 쓰세요. 결론과 논거를 설명하시오. 이게 질문이거든. 우리 2차 시험은. 그러면 논거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목차를 잡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1번에서 뭐가 문제된다. 뭐가 문제된다. 맞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이제 판례를 아예 갖다 박든지 아니면 뭐죠? 그에 관한 내용을 좀 쓰는 거예요. 내용. 우리 법학의 내용. 그러면 내용에서 이제 뭐다? 의의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건 같은 거 좀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이제 판례는 하고 쓰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판례를 해가지고 한자로 쓰든지 아니면 한글로 판례는 하면서 그죠? 이렇게 쭉 쓰는 거 쭉 써.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딱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 4번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바로 검토, 사안 해결이죠. 설문 해결, 소결 요렇게 하든지 소결 요렇게 해서 그죠? 한 줄 쓴단 말이에요. 요게 가장 정형적인 합격 답안입니다. 우리 법무사 2차 시험. 민법이든 다른 거든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 뭐죠? 그래서 우리가 판결서 있죠. 판결서하고 똑같다는 거죠. 판결서 결론과 그죠? 요거 판결서 같으면 이게 판결서의 주문이야. 주문. 판결서. 자, 판결서 같으면 주문과 그죠? 이유잖아. 그죠? 이유 똑같네. 그죠? 주문과 이유.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쓰는 거. 이렇게 딱 쓰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빨리라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 결론하고 요거 하는데 여기다 그냥 판례를 바로 쓰든지. 그죠? 문제된다고 판례를 바로 1번과 4번만 써도 돼요. 1번과 3번만 써도 된다 말이죠. 1번과 3번만 써도 된다 말이에요. 요렇게도 기본 점수는 받는다 말이에요. 합격 점수. 기본 점수는 받는다.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령인데요. 결론은요. 이 칸을 비워두세요. 우리가 문제를 딱 볼 때 결론이 뭐다 하지 마세요. 결론을 쓰지 말라고. 왜? 이걸 쓰다가 이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 맞죠?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이거 하고 이건지. 그래서 결론은 미리 쓰지 말고 칸만 비워두라고. 칸만 비워두고 나중에 이거 밑에 쓰다가 뭐다? 아, 맞다. 이런 논점이 있었지 하고 바꿀 수 있잖아. 근데 결론을 먼저 써버리면 그죠? 밑에. 물론 이제 고쳐 쓰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요령입니다. 결론은요, 비워두세요. 결론은요, 여기 쓰는 칸이 이제 한 3칸이잖아요. 그죠? 한 칸 여기 한 칸 띄워야 되니까 한 칸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딱 결론 부분은 한 2칸을 정도 비워두라고. 비워두시라고. 비워두고 결론은 마지막에 쓰세요. 마지막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법 총칙에 나온다. 그 다음에 물권법에다 쭉 나가겠지만은요. 여기 나오는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자, 판례를 이제 여러분이 키워드 중심으로 그죠? 우리 했죠, 그죠? 키워드. 바로 이른바 우리가 자, 법학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키워드. 자, 키워드 중심이죠.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그대로 갖다 박는 겁니다. 판례를 갖다 박는 거. 그래서 키워드 중심이니까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들어간다. 그러면 점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2차 답안은요. 이해, 우리 말하죠. 정리, 암기예요. 이해, 정리, 암기. 이게 모든 수험 답안이에요. 수험 답안. 그죠? 그 이해, 정리, 암기. 1차는 뭐다? 찍는 거고 2차는 쓰는 거다 이거죠. 1차는 찍는 거고 2차는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암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수시로 외우세요. 자꾸 중얼중얼. 식사하다가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다?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다 그죠? 예, 전철 안이라든가 할 때 틈날 때마다 자꾸 중얼중얼 하세요. 뭐 이건 여러분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정리는 어차피 강사 저희가 이제 해드리잖아요. 그죠? 강사들의 몫이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죠. 이해와 정리는 강사들의 몫. 그 다음에 암기는 여러분의 몫.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강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1차 할 때 보면은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했잖아요. 그죠? 특히 민법은. 그래서 지금은 뭐다? 좀 정리와 그 다음에 판례에 대한 정제된 표현으로 좀 암기를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 여러분 문제 딱 보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오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요. 진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일날 만약에요. 평소에는 생각하는 게 막 떠오르죠. 그러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야. 여러분 평소에 안 하는 생각이요. 이 문제 아니냐고 막 생각이 막 나죠.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가라앉으세요. 그래서 잠깐 심호흡을 하고요. 한 1분 정도 눈을 지그시 감고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우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딱 끝나고 해설 보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 다 한 거야. 한 거. 알겠죠? 다만 당일날은 뭐다? 그렇죠. 시험 볼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당황스러운 분위기고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 이래 되다 보니까 막 오만 걸 다 생각하려 한다고.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생각이 딱 떠오르죠. 예, 그게 논점이 맞아요. 그게 90% 맞다니까? 첫 번째 생각나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쭉 쓰세요. 알겠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시간만 잡아먹고 오히려 뭐다? 그렇죠. 오히려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됐죠? 이것도 좀 여러분 팁이야. 특히 2차 답안 팁입니다. 2차 답안 팁. 자, 이제 들어갑니다. 진짜. 1장 민법 서론인데 민법의 성질, 형식 이런 거는 막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민법에 법원할 때는 뭐 그죠? 이게 우리가 2차 사례 문제로는 딱 맞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때까지 한 번도 이쪽에 나온 적도 없고요. 자, 근데 뭐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나오면 나오는 거니까. 자, 법원이라는 게 법의 존재 현식. 한마디로 민사재판의 기초입니다. 자, 뭘 가지고 민사재판할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법원이라 물으면요. 판사님이 민사법원에서 판사님이 뭘 가지고 재판할래 이거야. 판사님 말 딱 들어보니까 아유 잘났네. 승소. 아유 너는 못생겼네. 패소. 너 말 잘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판할 때 뭘 가지고 재판할래 이 말이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판할래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민사에서 관한 법원입니다. 자, 그게 바로 민법 1조. 민법의 법원과 적용 순서죠. 법률, 관습법, 조리다. 조리. 자, 여러분 조리 말했죠. 사회 조리라는 게 뭐다? 그렇습니다. 경험칙, 사회통념, 신의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리예요. 상식, 커먼 센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관심이 있으면 그죠? 불문민법에 관한 관습법 하나죠. 자, 관습법의 키워드는 두 가지죠. 관행과 법적 확신.
오래된 관행과 법적 확신, 관행과 확신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죠? 그렇습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유명한 판례, 바로 종중 사건이죠. 예, 종중원 사건입니다. 자, 요게 바로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관습법 관련해가지고 그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종중에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자들 있죠. 여자를 종중원에서 제외했어. 그래서 종중이 예를 들어 종중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여자들을 다 배제한 거야. 이거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남녀 평등에 반하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 이 관습일에 출가 외인이고, 예, 뭐 집안의 가조, 남자, 뭐 장자, 우대, 불균등, 상속,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전부 이제 잘못됐다는 거지. 왜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최상위의 규범으로 하잖아, 대한민국은. 그럼 헌법 질서에 반하잖아. 이 말입니다. 법질서 전체, 헌법 질서에 반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다. 따라서 종혼장애를 남자로 한정하는 거, 그거는 뭐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 후손은 성별의 구별이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후손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다음, 조리합당하다. 조리합당하다. 예, 조리합당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언더라인,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자, 외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의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종래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종중요원을 남자로만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죠? 예, 한마디로 조리에 합당하다. 예. 그 다음에 관습법의 성립 시기 같은 거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요, 재판은 뭡니까?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게 되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사건을 통한 재판을 하게 되면, 아, 판결에서 그러면 관습법이 인정되면 판결로 만들어지냐?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확인. 그러니까 관습법은 언젠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의 법적 확신으로 오래된 관행과 플러스 법적 확신으로 언젠가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뭐다? 지금 현재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습법의 성립은 언제 됐다? 그렇죠. 법적 확신이 있던 그 언젠가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법적 확신이 생긴 그 언젠가로 소급한다. 자, 관습법 효력은 민사에 관한 법원이고 판례는 그죠? 자, 여러분 관습법과 우리 관습법과 성무법이 어느 거다? 성무법이죠. 우리 성무법 우선이야. 성무법 우선. 네. 이걸 뭐라 그런다? 보충적이다. 그러죠? 관습법은 성무법의 보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바로 이거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아주 중요하죠. 관습법은 법이에요. 법입니다. 법. 관습법은 법이야. 근데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겁니다. 뭐 공부를 우리 하다 보면요. 사실하고 법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그죠? 사실은 사실이고 법은 법인데,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실과 법의 구별이죠. 사실과 법의 구별입니다. 사실과 법이죠. 사실과 법의 구별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기 있고 법이 저기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거는요, 사실하고 법이 붙어 있어. 거의 가까이 있어.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사실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지구 중력 때문에 물은. 근데 이 사실이 지금 뭡니까? 오랫동안 되었잖아. 그렇죠. 지구가 생긴 이래로 그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랫동안 생긴 사실은, 오랫동안 있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뭐란 말이죠, 요즘에? 물은 아래로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법이지. 이런다. 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지. 그럼 우리 말할 때 있죠.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요, 사실은 어느 순간에 오랫동안 반복되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 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법으로 전화,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요거, 법은, 수험생인 여러분이 그저 조만간에 뭡니까? 합격생 법무사가 되듯이. 그죠? 어느 순간에 바뀌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분리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에요. 오래된 관행일 끝입니다. 아직 법적 확신이 없는 거야. 오래된 관행에 그칩니다. 법적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법적 확신이 되면 이제 관습법이래 버린다. 관습법이래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법적 효력인데 그 관련해서 자, 그럼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생각해봐. 오래된 사실인데 아직 법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그냥 관습법으로 이르지 않은 고에 그쳐 있어. 한마디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맞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이 말이에요. 이무기.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그렇죠.
자,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이고 단순한 관행으로 오래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여러분 관행이잖아 그냥. 그 관행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더라 이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거래 경험상, 거래 생활상 그렇게 행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관행.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관행. 자,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 의사대로 따르고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뭘 따른다? 관행대로 하는 거야. 관행대로. 우리 관행대로 그죠? 관행대로.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다 이 말이 바로 사실인 관습,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은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법이 위야. 특히 강행규정 같으면요. 절대 당사자 의사를 여러분 당사자 의사로 배제하지 못하죠. 강행규정은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 입증인데 여러분 자 이거 사실하고 법이잖아. 자, 요것도 좀 아셔야 돼. 우리가 다음에 소송할 때도 여러분 나오겠지만은요. 이 사실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고. 사실의 문제는 당사자 측의 문제야. 그런데 법은 뭡니까? 법원이야, 법원. 이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법원의 전권사항이라 그래요. 법원의 전속적 권한, 전권사항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의 문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법원이 판단한다 이 말이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법은요. 당사자 주장 입증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주장하고 상관없다고요. 알겠죠? 그냥 법원이 뭐다? 전권이니까 스스로 판단한다 이거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고 그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문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그렇죠. 항변사항이라든가 또는 이거는 변론주의가 적용돼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한 게 변론주의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 변론주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야 되는 같은 말이죠. 사실과 법.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 우리 박스, 사실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아주, 그죠? 이거. 요게 이제 거의 뭐 교과서죠.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그냥 우리 객관식으로 내는 거야. 이제 앞부분에 객관식 낸다면 이 판례 가지고 이제 꼬아가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습법은 관행, 그리고 하고 확신, 그 다음에 사실은 다르다. 그 다음에 꺽쇠 1번 보면 그죠? 이 보세요.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법이라니까? 관습법은 법이야. 자, 법이기 때문에 뭐다? 당사자 입장, 주장 입증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예. 그러나 사실은 관습은 뭐다? 당사자가 존재를 주장 증명한다 이 말이죠. 요겁니다. 자, 됐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런 말을 딱 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관습법인 법이야. 그럼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죠. 그런데 이 땅의 판사님들이 모든 관습법이 있는 거 어떻게 다 알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때는 어차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은 사실인 관습은 사체 자식 인정의 분야, 즉 재정법의 주로 임의규정의 경우에는 법률의 해석 기준을 의사 보충한다 아까 말했죠. 예, 그러니까 임의규정일 때, 여러분 강행규정일 때는 아니야. 강행규정은 그 강행규정대로 가는 겁니다. 강행규정은요 당사자 서로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임의규정일 때 법률의 해석 기준이죠. 당사자 서로 보충, 해석 기준. 네.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 글로 갑니다. 분명하면 글로 가요. 당사자 의사로 가요. 그러나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죠.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관행. 그 관행이 사실인 관습이야. 관행, 그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입니다. 조리라는 건 뭐다? 사물의 본성이라 했죠. 경험식, 사회통념, 법의 일반 원리, 그 다음에 신의식, 그 다음에 상식, 커먼센스 다 이걸 조리라 그래. 자, 판례 조리의 법원성 인정한다가 일반적 견해고요. 자, 판례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습 이게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상급법원의 판례는. 자, 여기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민사소송하면요. 환송 판결의 기속력 이런 말을 써요. 자, 요거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법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은요, 법원 기타 국가, 지방자치를, 단체를 다 기소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것이면 항상 이래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끝. 자, 민법의 기본 원리 같은 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일반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률관계 뭐죠? 법률관계라는 거는, 자,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그죠? 법규범으로 규율된다, 말이죠. 법규범으로 규율.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관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관계가 법률관계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법률관계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해관계죠. 여러분들은 뭐다? 일정한 금액, 돈을 내고 뭐다? 그렇죠. 학원에 강의를 듣는 거죠. 그렇죠. 시대에도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강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뭡니까? 이 떠드는 데 대한 대가. 그죠? 예, 바로 강사료를 받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내고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고 돈 낼 의무가 있고 저는 뭐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대신 뭐다?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권리 의무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장 아름답죠? 이해관계, 권리 의무 관계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의관계라는 게 있는데 호의관계라는 건 항상 우리 앞부분에 잠깐 나오죠. 자, 호의관계. 자,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습니다. 요겁니다. 자, 법률관계는 법적 구속이 되는 겁니다. 법적 구속이 된다는 건 말은 뭐죠? 권리 의무가 발생해. 그러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호의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즉슨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의무를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강제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호의죠. 호의. 예. 그냥 좋은 뜻으로. 맞죠? 좋은 뜻으로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호의관계,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적 구속인데 결국에는 해석이죠. 예, 그리고 당사자 의사를 거래를 관행을 고려한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꽁돈. 맞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 그리고 관행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관행에 따른다. 예, 관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 효과는 아까 말했지만 법적 구속 의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청구라든가 강제행 청구를 말해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했다.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가 있어야 돼. 이건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랬잖아. 의무가 아니랬잖아. 법적 의무가 아니죠. 그런데 법적 의무가 아닌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손해배상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예.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우리 호의동성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그 호의동성입니다. 예. 뭐 가다가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전철까지 차를 태워준다. 여러분 태워준다. 자, 태워주기로 했다 그럽시다. 무상이죠? 대부분의 호의는. 자, 그런데 갑자기 차주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고 또는 방향이 틀려가 안 됐죠. 이럴 때 뭐다? 야! 너 전철까지 태워주기로 했잖아. 왜 안 태워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애를 봐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애를 못 봐주기로 했어. 애 봐주기로 했잖아요. 에? 그러면 됩니까? 당신 재판 걸어가지고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게 법률관계에 달라요. 자, 친구가 이제 호의로 다 태워주겠다. 그게 택시입니까? 택시가 아니잖아요. 영업용 택시. 택시 같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맞죠? 그리고 애를 봐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애를 봐주는 그런 게 있다 합시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권리 의무지.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알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손해가 발생한 요겁니다. 요거 실제 사건이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주변에 그렇게 좀 오래됐지만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말 하지만은 법을 가리키고 딱 주변에 보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은 돈 문제입니다. 뭐 어쨌든 다 돈 문제야. 우리가요, 아무리 친한 사이고 웃고 떠드는 사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뭐다? 책임이야. 여러분, 얄짤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차 운전 자동차 소유자. 그러면 이제 자기 동네 사람입니다. 뭐 아파트 단지 사람이다. 그죠? 잘 알죠?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태워줍니다. 전철까지. 예, 가는 길이니까 아유 고마워요 이럽니다. 근데 가다가 사고 났죠. 다쳤습니다. 차를 얻어 탄 사람이 다쳤죠. 나도 다쳤어, 운전자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들어와요. 손해배상 들어온다니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네 운전을 해가지고 내가 다쳤잖아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기가 막히죠. 그게 세상이야.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야. 세상 그런 겁니다. 같이 웃고 떠들죠. 그러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가 터졌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책임이란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이거 책임. 이거예요. 이겁니다. 책임을 진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호의관계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관계로 바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요걸 꼭 쓰셔야 돼, 답안지. 호의관계라도 사고, 즉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책임을 묻는, 이게 법률관계라는 게 다른 말 아니야. 책임을 묻는 거야. 책임을 묻는 게 법률관계야. 우리가 호의관계로 끝나면요, 책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권리 의무가 없는데 무슨 책임이야?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죠. 누군가 피해를 봤죠. 그러면 책임을 물어. 알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예. 자, 동그라미 2번. 자, 여기 이제 쟁점에서 실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호의 동성으로 전철까지 태워주기로 했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이때 동성자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운전한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재판에 응해야 돼.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 여러분 재판 소송이잖아요. 소송을 하는 사람은 자유야. 할지 말지. 근데 소송을 당하는 피고는요. 아 나는 재판 안 할래. 그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재판 나가야 돼요. 만약에 재판 안 나가죠. 그러죠? 그러면 답변서를 제때 안 낸다. 답변서 부제출, 자백 간주, 원고 승소 판결. 이겁니다. 이게 법이야 법.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죠. 그래도 재판에 나가서 열심히 다퉈야 돼. 열심히 다퉈야 돼. 다퉈야 돼. 자, 그래서 나가서 이런 말 했습니다. 판사님 호의동성입니다. 호의동성인데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택시도 아니고 돈도 안 받았는데요. 이럴 때 호의동성만으로 책임을 면제되거나 책임을 깎는다 절대 아니야. 이게 이 판례입니다. 단순히 호의동성만으로 뭐다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얄짤 없습니다. 아무리 종전까지는 친한 이웃이고요. 같이 웃고 떠들고 있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애들도 친해.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우리 판례가 냉정하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호의동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요. 딱 자릅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판례 말하죠. 여러분 일반 우리가 택시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그렇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두 개를 나눕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단순히 호의동성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액의 감경 사유를 삼을 수는 없는데 뭐 한다? 그렇죠.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이 가해자, 운전자에게 만약에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동일한 모든 책임을 다 지우게 하는 게 뭐다? 신의칙 또는 형평. 그죠? 예. 막 그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 알겠죠? 호의동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 틀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죠? 택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뭐다? 이제 영원히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럼 동성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는 이제 짜증나고 화도 나겠죠. 그러니까 배상이 물어줬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예. 그러면 동성자는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동성자는 동성자대로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라는 게 나오죠. 자, 권리라는 게, 예. 자, 법익을 향유하게 법적이 허용된 힘이다. 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권리 법력설 이런 말을 쓰고, 이제 권리 경합, 청구 경합하고 법적 경합이다. 이거는 기본 중 기본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죠. 가장 우리 대표적인 법 청구 경합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죠. 자, 요겁니다. 자, 청구 경합이라는 말은 뭐다? 여러분, 자, 권리 상호 간에 뭐다? 둘 다 주장할 수 있다 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권리는 독립하게 존재하고 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취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만약에 내가 금액을 받을 때, 자, 만족하는 걸 더블로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손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100만 원, 불법행위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둘 다를 청구를 해서 200만 원 받는다가 아니야. 여러분, 각각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각각의 주장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더블로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청구 경합. 그 다음에 법적 경합은 이제 일반 특별법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따라서 하나의 법이 되면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거죠. 자, 두 가지 법규가 있다. 두 가지 권리가 있으면 하나의 권리가 배제합니다. 특별한 권리, 특별법이 일반 권리, 일반법을 배제한다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법적 경합인데 우리는 청구 경합이 다르고 권리 행사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가 신의칙 그리고 쭉 나오죠. 자, 앞부분에. 예. 자, 신의칙 관련 판례는요, 사실 우리가 민법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법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신의칙 해야 돼. 그런데 뭐 교재라든가 우리 법 조문의 법 규정도 그죠. 신의칙이 맨 앞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실제 그죠? 예. 사실은 민법을 전부 다, 가족법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신의칙 하는 겁니다. 왜? 신의칙 판례는 민법의 모든 걸 다 다루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뭐 너무 당연하죠. 자,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칙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적 성격인데, 자, 요거 보충적 강행 규정이고요.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굉장히 무서워. 신의칙. 되죠? 그래서 신의칙을 적용해서 뭐다? 그렇죠. 권리가 있다 할 수 있고, 신의칙을 적용해서 권리가 없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용요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신의칙 위반한 권리를 불정할 때는 신의 공ян행위,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 행사는 정의관여 배치 허용될 수 없다. 뭐 다 좋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다 이 말이죠. 자, 적용사 한계입니다. 자, 요거 조심하세요. 요게 이제 항상 한계가 시험이죠. 자,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첫 번째야.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칙에 반하냐? 아니죠. 따라서 신의칙은 강행법규 앞에서는 후퇴합니다. 강행규정에서는 신의칙을 눌러. 천적이야, 천적. 왜 그럴까? 강행규정 위반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강행규정 위반에 무효를 주장한 거를 야, 너 한 입에 두 말 하네. 네가 강행규정 위반해놓고 네가 또 무효 주장하는 거는 신의칙에 반하냐?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신의칙을 적용시켜버리면은 강행규정에 뭐다? 그렇죠. 취지가 잠탈된다 그래.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안 지켜도 되는 게 되잖아. 신의칙이 들어가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일반 조항으로 도피 이런 것도 있죠. 자, 만약에 모든 걸 다 재판을 신의칙으로 하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법 1조면 끝나는 거지. 아, 법 2조 신의칙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죠? 뭘 하면 어다? 야, 신의칙에 반해서 원고 승소. 야, 신의칙에 반해서 원고 패소. 이 말이 돼?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후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판례도 최후 수단 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로 채권자가 유약에 성립한 계약에 따라 급부이행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 효용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또 알아놓으셔야 돼. 자, 한마디로 판사님이 딱 볼 때는 과하죠. 판사님이 딱 볼 때는 과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들어가서 야, 그 1억은 과해. 야, 5천만 원만 줘. 판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는 뭐 여러분 너무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법률관계에 너무 개입한다. 신의칙 같은 거 잣대를 들이대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칙의 파생원칙이 이제 나오죠. 자, 파생원칙 그게 네 가지입니다. 뭐 사정변경, 권리남용, 그죠? 예, 그 다음 뭐 실효원칙, 그 다음에 뭐 모순행위 금반은 이런 것들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 판례 위주로 알아놓으시면 되죠. 자, 사정변경입니다. 사정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법률의 당시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야. 객관적 사정이고, 그 다음에 변경하면 틀려. 현저한이야. 여러분,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화야. 알겠죠? 예. 한마디로 법률행위 당시 기초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입니다. 현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저하게 변화가 생겼는데 불구하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의 이행을 하게 한다. 그러면 뭐다? 형평이 어긋난다는 거야. 형평이 어긋난다는 거야. 예. 자, 이럴 때 뭐다? 바로 사정 변경 원칙을 들이대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자, 요건은 조금 전에 말했죠. 자, 기초, 객관적 사정, 현저한 변경.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해제권을 취득한 자의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위가 쥐가 잘못했죠. 여러분, 법의 세계는 그래요. 자기 잘못된 자는요,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맞죠? 예. 한마디로 우리 클린 핸즈야. 한마디로 더러운 손, 깨끗한 손이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지. 자기가 입이 더러운 손인데 무슨 도움을 받아? 이 말이죠. 그다음에 법률행위 당시 사정을 예견할 수 없어야 돼. 이보세요. 만약에 법률행위 당시에 그 사정을 다 앞으로 예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지가 뭡니까? 안고 가야지. 예견 가능했잖아.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종전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심의부당하다 이 말이죠. 예. 자, 판례 일시계약의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입니다. 자, 보세요. 일시계약 관련해가지고, 그죠? 예, 바로 요거죠. 사정변경 해지를 옛날에는 판례가 일반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판례는요, 기본적으로 사적 자체를 앞세워서, 아니, 당사자 간에 법이 뭘 들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부정해서 해제 같은 경우는 왜? 계약의 구속력. 계약의 구속력. 그런데 최근 좀 됐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예, 사정변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게 판례가 조금씩 나와요. 따라서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사정의 현저한 변경, 그 다음에 해제권이 취득하는 게 당사 기책 사유로 책임 없고, 그 다음에 구속을 인정하는 게 반한다 맞죠? 그럴 때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를 인정된다 이봐. 계약 준수 원칙이 뭐죠? 계약의 구속력이야. 계약 준수의 원칙이 계약의 구속력. 거기서부터 예외다 그죠? 벗어나게 해주죠. 계약에서 벗어나게 한다 해제. 계약에서 벗어나게 한다 해제.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해지라 그러죠. 해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보증관계 또는 근보증일 때 사정 변경을 해지한다. 우리 저 뒤에 이제 해지 파트 가면 이런 게 쭉 나오죠. 그죠? 보증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남용이 이제 판례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권리 남용의 판례가 무지무지 많아. 예. 뭐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권리 남용 판례는 무지무지 많다. 자, 권리 남용이라는 건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다. 여기 판례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권리 본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은 권리 남용의 효과는요, 뭐다? 권리의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 객관식에 제일 많이 나온 판례야. 아,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죠.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권리가 소멸된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렇죠. 요겁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가 소멸된다가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그대로 법적 효력을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권리에 따른 본래 효과를 주지 않는다에 그치지.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행소 같으면 청구기각해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냥 청구기각에 그치는 거지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심.
자, 요건은 객관과 주관이죠. 자, 객관은 여러분, 자, 일단 행사할 권리가 있어야 되고,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죠.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현상 불균형이에요. 한마디로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과 권리 행사로 침해되는 이익의 현상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자의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은 요만해요. 근데 상대방의 침해는 이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상 불균형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 쟁점이 되는데, 주관적 요건은 뭐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사 이겁니다. 많죠, 주변에. 그렇죠. 예. 오직 상대방을 해하거나 고통을 가할 목적, 시카내라 그러는데, 그죠? 이게 주관적 요건이야. 예, 이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예. 그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놓고는 안 하지만, 그죠? 은근히 디스하고 까고, 그죠? 예. 뭐 생각하는 척 하면서 있잖아요. 많습니다. 예, 여러분 많아. 저는 주변에 있을까요? 저도 주변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걸 즐겨.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성도 있어야 돼. 예. 너무 착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착해 빠져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 너무 순진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저는요, 마음의 상처가 뭔지 모르겠어. 저는 마음의 상처라는 게 뭔지 몰라, 진짜. 마음의 상처가 뭔지 몰라. 뭐 다른 사람이 뭘 하든요, 그냥 끄떡거립니다. 끄떡거립니다. 뭐라 말하면요,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이제 가면 되냐고. 가면 돼. 그냥 가.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막 남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라 보지만 잘 된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좀 그렇게 느끼잖아.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그 이상해. 그것도 자기 문제야. 무슨 말이다? 멘탈이 튼튼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죠. 나약한 거야, 그거는. 나약한 거야. 그럼요. 뭐 조금 춥다고 감기가 엣지 오고, 조금 덥다고 막 더워 죽겠다고 해가 빠지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좀 참을성도 있고, 내성도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래 즐겨. 그 전화 같은 거 잘못 걸린 전화 오잖아요. 뭐지? 보이스피싱 같은 비슷한 거, 오죠. 그러면 저는 하라 그러면은요, 못 끊게 합니다. 그냥 계속 그냥 이야기해요.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언젠가는 무슨 전화를 그리 오래 하냐고 했더니 그 잘못 걸린 전화라고. 잘못 걸린 전화. 잘못 걸린 전화 가지고 1시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절대 못 끊게 합니다. 나도 심심하잖아. 책 작업하고 강의 준비하는데. 심심하잖아. 서재에서. 그죠? 그러면 스피커폰 해놓고 계속 응대하게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맷집도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바로 그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상대방에게 고통만 가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럼 우리 판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냐? 판례 꼭 쓰세요. 긍정설이에요. 원칙 긍정설이에요. 판례 필요하다 그래. 원칙이 긍정설이야. 예. 그래서 우리 판례, 주류적 판례는요. 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 여사가. 다만 두 번째 객관적 요건이 존재하면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 한다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송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추정의 법리라는 거예요. 주관적 사정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관적 사정 대표적인 뭐죠? 선의와 악의, 고의와 가실 이러자는 거죠. 여러분 선의 악의가 눈에 보입니까? 악의자는 갑자기 이마가 빨갛고 선의자는 이마가 초록색이고 그렇습니까? 신호등 불빛처럼? 아니죠. 여러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주관적 사정은 뭐 할까? 그럼 소송에서 우리가 주관적 사정 내내 이야기하잖아요.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그럼 선의 악의를 어떻게 할까? 객관적 사실을 추정해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객관적 사실로 추정한다고. 법의 세계에서는 추정의 법리로. 원래 주관이라는 건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야. 스스로 자백하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다고. 그러면 입증이 어려우면 못하냐? 아니라고. 객관적 사실 추정해. 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가.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시미 칼입니다. 사시미 칼로 목을 찔렀어. 그럼 뭐다? 살인 고의가 추정돼. 근데 가해자가 그래.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대. 이 개소리죠. 아니 사시미 칼로 목을 찔러놓고는 죽일 생각이 없었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입니다. 따라서 흉기 또는 자 피해 부위, 찌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렇죠. 상해 고의냐, 단순히 다치게 할 의사였느냐, 죽일 의사를 나눈다고요. 자, 여러분 다리를 찔렀다 합시다. 칼로 다리를 찌른 건요. 죽일 의사까지는 안 봐요. 상해, 중상해. 근데 목을 찔렀다. 칼로 목을 찔렀다. 심장을 찔렀다. 이건 죽일 의사지.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의 세계에서는요. 주관적 사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정으로 다 추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선생이 학생을요. 몽둥이 있잖아요. 야구바따로 때려가 허리가 부러졌는데 사랑에 매다.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랑에 맵니까? 얘 제자를 아껴서 뭐다 야구바따로 허리를 부러뜨렸어? 아니야. 맞죠? 예, 그렇죠. 그 상해고 폭행치 상해고 폭행이에요.
예, 감옥 가야 돼. 쇠고랑 차야 돼.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객관적 요건이 추정할 존재할 때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 말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나 상계권 남용 상표권 이거는 대빵 중요하죠. 외우셔야 되죠. 대전백화점 그죠? 예, 한마디로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대전백화점 사건. 자, 그렇기 때문에 상계권 남용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주관적으로 아예 필요 없다 그래. 알겠죠? 상계권 남용이나 상표권 남용, 상표권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상계권 남용이죠. 상계권 남용은요, 뭐다? 그렇죠. 예, 이거 상계권 남용은 아예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 대전백화점 사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대전백화점 부도나가 수표 발행했는데 수표가 똥값이 되거든. 그 수표를, 그 똥값 된 수표를 가져와가지고 상계칩니다. 진짜 미치겠죠? 예. 자, 금액은 1억인데 실제는 뭡니까? 그 수표 금액은 1억이야. 수표는 1억이라 합시다. 근데 부도가 나면은요, 그 뭐가 되죠? 100만 원도 안 할 거야. 똥값이야. 한마디로 똥값이 된 수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백화점 채무자가 이걸로 상계치겠다는 거야. 예. 액면가 1억으로. 액면가 1억이니까. 그럼 여러분 피눈물 나죠? 예. 이 말입니다.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액면가 1억짜리인데 실제 수표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자기 살 때는요. 이게 부도난 수표 같으면은 똥값입니다. 그럼 1억짜리가 뭐 1,000만 원도 안 할 거야. 그럼 예컨대 1억짜리를 1,000만 원. 그런데 뭐다? 대전백화점에 뭐다? 채무를 진 게 있거든. 그런데 상계치는데 얼마로 친다? 1억짜리로 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뭐다? 너무 억울하죠? 예, 이런 거는 뭐다? 상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상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상계라는 건 뭡니까? 대립동종이죠. 대립동종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액이죠. 동액. 그렇잖아요. 같은 금액에 대한 거잖아요. 같은 금액. 예. 같은 금액, 나도 100만 원 받겠고, 나도 100만 원 줄겠다는 거죠. 퉁치자, 상계. 예. 그런데 액면가는 100만 원인데 실제 가격이 뭐다? 10만 원도 안 돼. 10만 원도 안 돼. 이걸 100만 원으로 퉁친다. 너무하죠? 너무하죠? 그래서 상계권 남용. 이거는요, 아예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 우리 판례 꼭 알아놓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 3번 권리자 효과인데, 자, 여러분, 자, 아까 말했죠? 자,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권리가 소멸 아닙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다? 법이 조력을 안 한다. 요겁니다. 알아놓으세요. 법이 조력, 도와주지 않는다. 말이야. 알겠죠? 법이 조력을 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알겠죠?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행 청구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법이 조력하면 만약에 이 사람의 권리 행사가 만약에 적법하고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아니고 정당하죠. 그러면 뭡니까? 청구 인용 법이 도와주잖아. 법이 도와주잖아. 근데 뭐다? 이 사람 하는 게 권리 남용이죠. 그럼 법이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청구 기각이야. 자, 다시 말하지만 청구를 기각했다 해서 뭐다? 권리가 소멸되냐가 아니에요. 다만 네 말을 내가 못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 너가 지금 소송을 통해서 네가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받고 싶어. 집행하고 싶지. 아, 우리가 그걸 안 도와줘. 이 말입니다. 이 말. 안 도와준다는 거지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청구권 행사 권리 남용이 되면 조력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항변권이 생기게 되고 형성권이 되는 법적 효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됐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권리 남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첫 시간은. 그 다음에 관련 판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시험에 나오면 요 판례 중에서 그죠? 어떤 사안을 가져와서 권리 남용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이 되겠죠. 잠시 쉬겠습니다.